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함영도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리서치 팀에서 그린 에너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함영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서치 주식팀. 네, 글로벌 주식팀. 네. 네. 팀장님이 혹시 저희 파트장님이 박석중 박석중, 그 유명하신 박석중 네, 팀장님이랑 같이 리서치를 하시고, 연구원님은 주로 담당하시는 게 네. 어떤 쪽인가요? 그린 에너지로서 네. 그 태양광 풍력 수소, 배터리, 전기차, 그래서 좀 친환경 전력 관련된 거는 웬만하면 다루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옷을 네. 이렇게 그린하게 그린으로 입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린 에너지를 하겠다, 이게 오늘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여러분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보고서를 소개하는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더 재밌고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좀 해볼까요? 앞부분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담으셨고, 사실 이 보고서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네. 약간 유니크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쓰시면서 이제 어떤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거 얼마나 고생했는지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좀 전력 관리에 관련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재생에너지 안에서도 좀 되게 세부적인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정책에 포커스를 해요. 정책에. 네. 그러니까 정책에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 재생에너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렇게만 접근을 하지, 이 안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들은 미래 전략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관심이 덜 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정책이 나오냐 안 나오냐 여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려 하고 있고, 그 성장의 궤도에 있어서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근데 그게 이 보고서에 좀 많이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았어요? 하시는데? 고생이요? 엄청 했죠. 하시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었나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내용들이.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업들도 이 산업 자체를 많이 키워놓지 않았고, 국내에서.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이제 막 스타트가 되고 있는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 기업의 이 숫자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증 사업의 보고서들을 다 받아서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고 어떤 업체가 어떻게 실증 사업을 이끌어 나가서 돈을 벌었는지, 그런 것들 사례들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노가다성 업무를 많이 했죠. 네.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네네. 거의 뭐 책 같은 보고서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가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에너지긴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 좀 끄고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자연에 의존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 태양광 발전이 많을 때는 전력이 과잉 공급되고, 그런 식의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긴 뭐 태양을 하루 종일 띄워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화력 발전은 그냥 떼고 싶을 때 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바람을 불게 만들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전력 수요가 이렇게 파란색 선처럼 있다고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 수요에 맞춰서 발전원들을 가동을 했어요. 맨 밑에 원자력이 가동이 되고, 그 위에 필요에 따라서 천연가스 키고 석탄 키고 뭐 그런 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가 낮 시간에 과잉 공급이 되죠. 낮 시간에만 과잉 공급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태양광으로 모든 거를 발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저녁에도 전력을 써야 되는데 낮 시간에만 많이 발전을 되니까 이 많이 발전된 전력을 저장해 놨다가 저녁에도 써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저장을 해야 되는구나. 저장. 맞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부수적인 투자가 더 필요한 거고, 근데 이 부수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배터리 ESS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한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이 커지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가 가장 빠르다. 그래서 올해부터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늘어난다는 진짜 네. 많이 봤어요. 그 이미 쭉 이렇게 올라간다. 엄청 네. 이런 게 많이 간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저거 남는 거 어디다 네. 저장해 놓냐, 얼마나 저장해 놓냐, 저장해 놓다면 어떻게 보낼 거냐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게 핵심일 것 같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자본 투자도 많이 되고 이제 뒤에서 전기차 내용도 나올 텐데 네. 그런 전기차가 또 하는 역할들도 생기고 이제 좀 흥미롭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이렇게 전력이 과잉 공급됐었을 때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좀 파악해 두셔야 돼요. 네. 이거를 알아야 앞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그 수익원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독일의 전력 가격 차트입니다. 네. 독일도 사실 유럽에서의 거의 수장급이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워낙 옛날부터 많이 해온 국가고 근데 이런 독일도 재생에너지 투자를 많이 해놨지만은 이 전력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투자는 생각보다 미흡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그냥 차트를 보시면은 독일의 전력 가격인데 가격이 마이너스로 가는 케이스들이 보이시죠? 이게 무슨 사태냐면은 전력 공급이 과잉되니까 이게 너무 전력이 많아져서 전력 시장이 뻥 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거를 유틸리티 회사들은 전력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다 보니 그러면 이 전력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과잉 공급된 전력을 없애줘야 되죠. 근데 이미 공급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네,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돈 줄 테니까 가져가라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금리네요. 마이너스 네네. 금리가 아니고 마이너스 에너지. 맞아요. 그리고 전력 가격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 몰랐는데 이게 밑에 있는 그림 보니까 저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게 기간이 맞아요. 마이너스 되는 시간이 거의 이제 한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300시간이네. 네.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생각보다 배터리와 뭐 수소 투자가 되게 많이 없었던 거죠. 그렇구나. 지금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겠네. 아니 우리 맨날 지금 이제 야 니네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러시아한테 그렇게 당하지. 아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런 거 보면은 마이너스 전력 저런 것만 관리를 잘해도 러시아한테 이렇게까지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더 안정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네. 근데 이게 독일 사례를 들긴 했지만은 독일은 사실 안정된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대륙이니까 주변 나라들이 있고 주변 나라와 전선망을 그나마 좀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나마. 네. 그나마 그래서 과잉 공급될 때 옆 나라에 보내서 이 정도로 막은 거지. 사실 이제 다음 사례가 호주입니다. 호주? 네. 호주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호주의 주별 재생에너지 비중인데, 빅토리아주하고 남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40%가 돼요. 독일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독일 한 20-30% 사이니까. 이런 주들이 여기는 이제 섬이에요. 그리고 옆에 주가 되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모든 수급을 다 안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후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트가 되게 위로 솟아 있는데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오지만 최소 가격하고 최대 가격의 차이가 100배예요. 100배? 네. 가격이? 네네. 아하.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 최대 폭이 100배지 요 짜잘한 것들도 거의 한 5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한 달에 전기료 10만 원에다 갑자기 100만 원 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서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호주 같은 데는 주택용 태양광하고 ESS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 관련된 실증 사업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력 시장 안정화가 더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투자를 서둘렀던 국가들은 지금의 이거를 더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 이 안정화에 대한 필요성을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되게 본격화가 되고 있다. 저는 복잡한데 그냥 재생에너지 안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저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배터리 ESS의 설치 전망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전 세계에 한 17기가 깔려 있어요. 이러면은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태양광하고 풍력이 각각 전 세계에 740기가 정도 깔려 있고 원자력 발전소는 400기가 정도 깔려 있어요. 잠깐만요. 태양광이 740. 네, 풍력도 740. 원자력이 한 400. 네. 그런 모든 발전원들을 고려하다 보면은 배터리 비중은 되게 작아요, 지금. 그래서 그 비중을 왼쪽에다 좀 정리를 해놨는데
발전원별 캐파에서 태양광하고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배터리가 차지하는 건 지금 현저히 작다. 0이네, 보시면 되고. 거의. 네, 이 소수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도 않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앞으로는 태양광하고 풍력 비중이 계속 커지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배터리 비중도 엄청나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네. 이거를 단순하게 배터리 수요에 대한 전망치로 봤었을 때는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배터리가 17기가 정도 되는데 2030년에는 대략 600기가, 2050년에는 3000기가 대략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그림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맞아요. 우상향하는 그림. 네. 어디 이렇게 간다는 거는. 오케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렇게 네. 너무 늘어난다. 네. 늘어나고 전망된다. 맞아요. 가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좀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캐파가 뭐 100일 때 네. 배터리는 몇 퍼센트 돼야지 시장 안정화를 시킬까? 라는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굳이 저장 안 해놓고 그냥 돌려도 되는 게 있을 거니까.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저장해야 되냐? 얼마나 저장해야 되냐? 네. 근데 그게 사실 아직 답은 없어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네, 뭐 네. 풍력 발전이 많은 데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해가 언제 뜨는지 이런 것도 뭐 물론 예상을 대충은 할 수 있겠지만 하기가 어렵잖아. 구름이 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막 등등. 사실 그거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와요? 거의 오차범위 95% 이내로 다 맞춰요. 그럼 맞출 수 있어요? 네, 그건 다 맞추고 있어요. 바람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지역별로는 이제 어느 정도 지역별로가 좀 어렵겠구나.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발전원에서 뭐 3에서 15%일 때 어떤 영향이 있다, 뭐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 네. 지금은 아직 2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2단계라 하면은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네.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영향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정도. 근데 앞서 말씀드린 호주나 그런 다른 곳들은 이미 전력 시장의 수급 균형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어쩌다 보니 선진국들의 사례를 더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2단계에 있는 국가들도 3단계로 넘어갈 때 ESS 투자를 더 가속화해야 된다는 거를 간접 경험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국가들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도 시장을 이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를 많이 한 나라들이 아이고 저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보고 있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지. 그쵸. 빨리 해야 되겠네 이런 네.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형 설비들도 설치가 되지만은 각 가정에다가 태양광하고 ESS를 까는 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태양광하고 ESS에 대한 지원책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주고 있고, 네, 그래서 배터리 가격도 앞으로는 내려갈 거고, 태양광 설치 비용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서 이쪽 플레이어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배터리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을 할 건데, 우리의 생활 패턴하고 이 전력 시장의 전력 가격하고를 고려를 했었을 때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용 가치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력 가격이 비쌀 때 ESS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력을 써야지 전력 고지서가 되게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력 가격이 비쌀 때 써먹어야지. 저장해 놓은 전력을 써야지. 근데 그 저장되어 있는 전력을 시장 전력 가격이 쌀 때 저장해 놓고, 그리고 시장 가격이 비쌀 때 그 안에 있는 걸 쓰고 하는 식으로 써야 배터리를 잘 쓰는 거겠죠? 배터리가 똑똑해야 되겠네. 그쵸. 이 전력 가격을 보면서 네, 내가 맞아요.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네. 맞아요.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게끔 하기 위한 전력관리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각 가정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각 가정별로 봤었을 때 배터리가 한 10kW짜리가 달려요. 하루에 각 가정이 한 20kW 전력을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kW가 달려요. 그리고 아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한 1GW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대비 가정에 달린 배터리는 규모가 되게 작죠. 원자력 발전소가 1기가? 네, 1GW라고 보통 잡아요. 그리고 각 가정에는 10kW, 킬로와트, 메가와트, 기가와트니까 굉장히 작은 수치죠. 그러면 10kW, 100kW, 1000kW, 이제 1메가와트, 1메가와트
10메가와트 100 가다가 메가와트. 1000메가와트가 돼야지 1기가와트죠. 네, 맞아요. 몇 배야 그러면? 엄청 많네요. 네, 맞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배터리가 달린다 해도 처음에는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되게 적었어요. 각 가정에 태양광에 달려도. 근데 요새는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네. 이게 가지는 파급력이 커지고 근데 이거를 원격으로 이 ESS를 관리해주던 회사들이 이제 고객 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하는 이 배터리의 풀이 이제 막 기가와트 단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1기가와트인데 얘네가 관리하는 풀이 이제 막 1기가, 2기가, 3기가로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중요해지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사업자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가 VPP입니다. VPP. 네. 그래서 이게 VPP가 뭐의 약자예요? 버추얼 파워 플랜트고요. 가상 발전소인데 그 말씀드린 대로 각각에 떨어져 있는 발전원들을 원격으로 다 지원을 해줘서 이걸 클라우드화처럼 하나로 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 마을에 떨어져 있는 배터리를 이 VPP 사업자가 관리를 해주면서 발전소처럼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력을 이쪽에 한 군데 모아놔서 발전소인 것처럼. 네, 맞아요. 발전소인 것처럼 내가 마치 발전소인 것처럼 네. 너 이쪽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이 10kW이고 1기가와트 뭐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따졌을 때 굳이 이렇게 비교해 주신 거는 별거 안 되지만 개수가 많아지면 그쵸. 이게 이제 이만큼이나 되고 여기 중간에서 VPP라는 그런 가상의 발전소가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송전해주고 막 이런 것도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어렴풋이. 그게 이제 구름처럼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처럼 돼 있는 것 같다. 더 많아지게 되고 이러면 이 사업자들이 뭘 하냐면은 각 가정의 그 전력 수요 패턴을 분석하고 국가에서 전력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전력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요. 전력 가격을 예측을 해버리는구나. 네, 예측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은 쌀 때 ESS에 저장해놨는데 몇 시간 뒤에 여기 보니까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공급이 쇼티지가 날 것 같네. 가격이 여기서 몇 배가 뛰지 않을까를 예측한다고 보면은 쌀 때 저장해놨다가 그때 팔아요. 그러면 되구나. 네. 그래서 그냥 주식 데이 트레이딩 하는 느낌이에요. 좀 시세 차익을 먹는 거예요. 거네. 맞아요.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나서 사가지고 팔고 이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맞아요. 전력이 쌀 때 비쌀 거라고 예상해놓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예측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이걸 예상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을 되게 많이 갖추고 있고 이미 데이터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배터리를 판매하던 업체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좀 진화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의 가격을 예상하는 그 문제를 풀고 싶네요. 풀면 돈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사례를 좀 그래프로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이 붉은색 선이 전력 시장의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급이 갑자기 훅 떨어져요. 훅 떨어지니까 VPP 사업자들이 나서요. 이 파란색 선이 VPP 사업자들이 전력을 밖으로 내준 거거든요. ESS 안에서 방출을 해준 건데 이렇게 떨어지는 만큼 얘네들이 시장에다가 전력을 방출해 줌으로써 수급 균형을 맞춰주게 되고 그리고 VPP 사업자는 이때 분명히 전력 가격이 비쌌겠죠. 쇼티지가 났던 거니까. 요막 판 거 곱하기 전력 가격 해가지고 수익을 버는 거고. 그냥 무위험 차익 거래잖아. 정말로. 근데 예측을 잘못했다 생각하시면은. 예측을 잘못하면 틀리는 거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비싼 가격에 ESS에 저장해놨다가 싼 가격에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VPP 사업자들이 매출을 일으킨 날짜예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급격한 전력 수급 붕괴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조금 돈 벌다가 요때 이상기후가 있으면서 전력 쇼티지가 크게 왔거든요. 요때 돈 한번 이렇게 왕창 벌고 요 시계를 좀 더 늘리면 이 왕창 번 게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요게예요.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요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게 어느 회사가 이거는 호주에 있는 회사하고 상장사는 아니고요. 유틸리티 회사 밑에 있는 저 회사예요. 나중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업체들은 뒤에서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개념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좀 많은 복잡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플레이어들이 돈을 벌 수 있는지는 추정을 해봐야 그래도 앞으로 이 시장을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실증 사업을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주에서 진행됐던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네. 이것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플레이어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VPP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들이라는 한 세 가지 플레이어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소비자,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 네, 태양광하고 ESS를 설치한 고객이죠. 설치를 한 사람. 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화 시켜서 관리를 하는 VPP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VPP 사업자가 전력을 팔았으면 누군가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걸 유틸리티 회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관리를 하는. 그래서 유틸리티 회사가 그때 전력을 사주면서 돈을 지불하니까 유틸리티 회사가 있고, 요렇게 세 가지 플레이어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고객,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태양광을 집에다 설치한 사람, 네, ESS를 깔고 VPP 사업자한테 이것 좀 관리해줘요 라고 한 맡긴 사람, 네, 맡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네, 맞아요, 쉽게 맞아요. 말하면 네. 그 사람들은 이걸를 통해서 경제적인 유의는 배터리 가격 설치하는 비용보다 매달 아끼는 전력 비용이 더 크면은 그러면은 설치할 만한 한 거겠죠?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전력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 전력 비용 아낀다라는 내용들은 좀 보고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간 $700 가량 아꼈습니다. 연간 $700. 네.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되나요? 뭐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700니까 뭐 한 80만 원 돈 아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간이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많이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투자해서 이렇게 아낄 수 있다면은 사실 와인 아신 거지, 그죠? 네, 게다가 요새는 정부에서 보조금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호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설치할 법하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그냥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가가면 그런데, 이런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 생각해봐도 텍사스에 한파 있어서 2, 3일 동안 전력이 끊겼었잖아요. 그럴 때 생존의 문제가 직결돼요. 또 해외에 있는 국민들은 더 이거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VPP 그런 뭐 가입을 할 것 같은데, 뭔가를 이용해서 가입을 한 사람은 혹시 그런 전력 쇼티지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끊어지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끊어진 거에 대한 보상은 유틸리티 회사랑 아마 할 텐데, 끊어졌을 VPP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저걸 가입했을 때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효능이 효과가, 그러니까 단순히 80만 원 요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전력을 파는 거를 쉐어를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저희 이익이 나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은 계산은 안 돼 있어요. 그 앞으로의 수익 구조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네, 사업자들이 어떻게 펼쳐나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거는 그냥 전력 세이빙 비용만. 세이빙 비용만. 네, 그 정도로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고객 이야기. 네, 고객 이야기. 요게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라서 굳이 이렇게 $700를 좀 언급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VPP 사업자의 월간 매출을 쪼개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가요. 그러다가 A하고 B 구간에 급등을 하죠. 이때가 전력 시장이 좀 수급이 불안정해요.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하고 환산한 다음에 1기가와트당 그럼 얘네가 얼마 벌었냐가 한 2천만 원 가량 벌었어요. 100만 원 기준이니까. 네. 100만 원, 1000만 원, 2천억 원, 2천억 원 가량 벌었고, 근데 매출이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소프트웨어 해봐야 별로 없으니까 거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근데 이게 약간은 큰 금액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발전사들이 1기가와트짜리 가동해가지고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 발전사들이 얻는 이익이 한 4, 5천억 원 되거든요. 4, 5천억. 네. 근데 VPP 사업자들이 2천억 버는 거는 사실 전력 시장이 너무 불안정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은 큰 비용이라서 이런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했었을 때 얼마 버느냐? 기가와트는 한 1천억 원? 사실은 저 1,800억하고 1,100억하고의 차이인 한 700억 원 정도는, 그러니까 불안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어부지리로 얻은 거고, 맞아요. 사실 이게 이제 사업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런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 테니, 맞아요. 그렇더라도 1,000억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중에 합산으로 이 시장 규모가 어떨지는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VPP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은 아까 유틸리티 사업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유틸리티 사업자는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회사고, 네. 발전사들은 그래서 시장이 공급이 이상해질 것 같았을 때 무언가 백업 전력이 필요한 거고, 그 백업 전력이 VPP 사업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플레이어들이 계약을 맺어놔서 우리가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과잉됐었을 때 너네한테 이만큼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할게 라고 보통 계약이 들어가고, 그래서
유틸리티 사업자 입장에서는 VPP 사업자한테 주는 돈은 비용입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비용이고 그러면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가정할 수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제 추정치는 아니고 IEA에서 글로벌 그 에너지 관련 기관에서 2050년이 됐었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이 많아지고 네. 그때 배터리나 수소 가치처럼 이런 ESS 역할을 하는 투자가 미흡하다면은 만약 미흡하다면은 2050년 됐었을 때 마이너스 전력과 가는 비중이 전체 전력의 30%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엄청 크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30%는 정전난다고 보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실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30%의 전력량하고 지금의 전력 시장의 평균 전력 가격하고 곱하면은 1,500조 원 가량의 시장이에요. 그게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ESS를 제대로 투자 안 한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유틸리티 회사 입장에서는 이 1,500조 원의 손실 위험이 있는 거고 이 손실 위험을 막기 위해서 VPP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을 거고 그러면은 VPP 사업자는 수익이 0원에서 1,500조 원 사이에 어딘가로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러프하게 보면은 1,500조의 큰 시장 규모가 있는데 그 아래 어딘가에 VPP 사업자들의 수익이 결국엔 합산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50년에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규모가 1,500조 원 정도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누군가는 가져갈 텐데 아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ESS 하는 데들이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VPP 애들이 가져가거나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근데 보통 ESS하고 VPP 사업자들이 동일하다 보니까 같이 하니까 어차피 다 그걸 잘하는 애들이 같이 먹겠네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원래 뒤에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데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립니다.